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제에서 속초로 가는 향로봉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외할아버지도 워낙 오래전에 들으신 이야기인지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들으셨다고 하네요. 인제에서 속초로 넘어가는 곳에 향로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차선 도로가 있었고요. 도로가 1차선이다 보니 양쪽에서 차량이 동시에 오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차를 몇 대씩 보내며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이 번거로워 아예 도로를 2차선으로 넓히려고 공사가 시작됐죠. 하지만 한쪽에는 절벽이 있고 한쪽은 낭떠러지여서 산을 깎아내는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형도 험악한데 장비도 열악해서 정말 만만치 않은 공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 책임자의 꿈에 웬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하루만 공사를 쉬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낱 꿈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중 불도저 운전수가 불도저를 밀고 올라가다가 그만 불도저의 시동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시동을 다시 걸어서 가는데 갑자기 앞에 무언가 걸리는 게 있더랍니다. 힘을 주어 불도저로 확 밀었더니 불도저가 전복되었습니다. 운전수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앞을 보니 커다랗고 하얀 구렁이가 허리가 잘려 죽어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허리가 잘리며 고통스러워한 나머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불도저가 전복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사 책임자는 할아버지가 나온 꿈을 믿고 공사를 중단시켰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죠. 그날 밤 공사장은 이상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운전수가 사망한 장소에는 차가운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왔고 불도저의 잔해에서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사 책임자는 사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 자리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이고 하얀 구렁이의 형상이 어렴풋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환영인 줄 알았지만 빛이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공사 책임자는 실제로 구렁이의 영혼이 그곳에 머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공사장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에 작업장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차량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멈추거나 엔진이 꺼지는 등의 불운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공사 노동자들은 밤에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공사 책임자는 점점 더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구렁이의 영혼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고 하얀 구렁이가 직접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구렁이는 공사 책임자를 향해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으르렁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공사장은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도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곳은 점점 더 황폐해졌고 야생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공사팀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사고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려 했지만 첫날 밤 한 노동자가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니 하얀 구렁이가 서서히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급히 공사장을 떠나려 했지만 문이 잠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몸은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도 차례로 같은 일을 겪었고 공사장은 점점 더 비어갔습니다. 결국 그곳은 사람들의 접근을 완전히 거부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얀 구렁이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고 그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으며 하얀 구렁이의 전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그곳에서는 하얀 빛과 함께 구렁이의 형상이 떠도는 것이 목격되곤 합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죠. 공사 책임자의 후회는 끝내 그를 괴롭혔고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하얀 구렁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정신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오로지 하얀 구렁이의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그에게 계속해서 공사를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미 공사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공사 책임자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려는 순간 그의 몸은 하얀 구렁이에 의해 움켜잡혔고 그는 영원히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공사장은 계속해서 하얀 구렁이의 저주 속에 머물렀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후회. 첫 번째는 아직 어렸던 17살 때에 일로 피임에 실패했던 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3살 때였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는 2년 정도 사귀고 있었고 나는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생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약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임도 하지 않고 관계를 가지곤 했었습니다. 딱히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었고요. 역시 여자친구는 얼마 안 있어 임신을 했고 나는 그것을 기회로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부모님에게 거절할 수 없는 혼담이 들어왔다며 반대로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집안의 사정이랄까. 정략 결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진다고 해도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는 나 혼자서라도 키울 테니 낳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와 결혼할 남자의 부모님마저 찾아와 부탁한 탓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고 말았습니다. 새로 결혼을 하려는 신부에게 다른 남자와 아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17살 때는 귀찮게 임신이라니 라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내 몸 상태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고 식욕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다가도 알 수 없는 무서운 꿈을 꾸어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봤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심적인 타격이 큰 일을 겪은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곧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몸도 좋아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습니다. 끝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지만 차도가 없어 나는 하던 일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는 요양을 위해 친가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간병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여전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68kg이었던 몸무게는 2달 사이 52kg까지 빠져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여전히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쯤 시간이 지나고 나는 조상의 제삿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내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도 끝나고 돌아가려는데 이모님 한 분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들었단다. 이모가 영암 무당을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 나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혹시 나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은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 귀신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거기다 숫자도 확실히 2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낙태에 관해서는 친척은 물론이고 이 무당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반쯤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재령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재령은 해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아기 귀신을 공양하는 것뿐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안 좋은 건 생명의 영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아기들의 귀신은 내게 붙어 있지만 이 귀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그 귀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나의 후회와 더불어 다른 누군가의 후회가 겹친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몸이 안 좋아졌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선 나는 아기들의 공양을 부탁했습니다. 조금 맥이 빠졌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손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반쯤 울고 있는 나를 보며 무당은 그 눈물이 당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 말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 그것은 17살 때에 여자친구나 23살 때에 여자친구 둘 중 하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거절당한 데다 더 최근이었던 23살 때에 여자친구 쪽으로 기우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몇 달 만에 그녀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만난 그녀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고 혹시 마음에 집히는 것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나는 후회하고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혹시 낙태한 걸 후회하고 있다면 그만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결혼 생활도 순조로운 데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낙태한 아기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다지 강하게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내가 너무 비참해져서 곧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17살 때의 여자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6년 전에 헤어졌던 터라 연락처는 없어진 후였습니다. 나는 딱히 사이가 좋지 않은 옛 친구들에게도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여자아이가 A의 친구를 말하는 거지. A한테 물어보면 알걸. 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좀 알아봐 줄래? 라고 부탁했지만 그런데 그 아이라면 이라고 중얼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세상을 떠난 거 아니었어?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잠깐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몹시 머뭇거리던 그녀에게 들은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낙태를 한 후 퇴원하기 전에 이별을 고했습니다. 원래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데다 임신으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마침 내가 좋다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철없던 시절이라도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만 그 후에는 딱히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그녀는 그 낙태의 후유증 때문에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한 이야기는 내가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딸은 이제 돌아올 수 없어. 법률상으로는 당신에겐 죄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뜻으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내가 말하자. 맞아요. 나는 딸을 죽인 건 당신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얻어맞거나 욕을 먹는 편이 좋았을 겁니다. 몸의 이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당에게는 계속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반대편의 생명이 내게 개입할 수 없어진다고 해서 빨리 잊고 미래를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 나가서 공덕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낙태 따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최근 나는 불교 관련 책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부모님을 만난 후 무당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매일 사과하러 가면 어떨까요? 그러자 무당이 말했죠. 안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당신에게 맺혀있던 흐릿한 후회의 감정은 이제 완벽하게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저주로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꿈에도 나올 겁니다. 그 이후 나는 매일 밤 어슴푸레하지만 강렬한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피투성이 방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중년 여자의 목소리. 아마 그녀의 어머니겠지요. 어느 날 밤 악몽에서 깨어나 보니 내 방 안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벽에는 붉은 피자국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만지려고 했지만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밤마다 꿈속에서 그 중년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깨어난 나는 방 안에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고 입에서는 이상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이를 찾아줘.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몸 안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은 더욱 생생해졌고 현실에서도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며 방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에서 그녀의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넌 내 아이들을 잊지 않았구나. 그 순간 나는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낙태한 아이들, 그녀와의 이별,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그녀들의 영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마다 나타나는 악몽은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항상 미로처럼 복잡한 길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속에서 무당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아기 귀신들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정신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악몽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나는 검은 그림자들에 둘러싸여 갇히고 그들은 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차가웠고 나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림자들은 나를 끌어당기며 끝없는 어둠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한 번은 꿈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검은 안개만이 남았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차가운 숨결이 내 목을 스쳤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 밤 나는 꿈에서 그녀의 어머니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타올랐고 입에서는 피로 물든 침이 흘러나왔습니다. 넌 영원히 나와 함께할 거야. 그 순간 내 몸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악몽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이상한 현상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벽에 새겨진 붉은 글씨, 방 안에 흐르는 피 같은 액체, 그리고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어느 날 밤 나는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 눈동자가 검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통제할 수 없이 몸을 떨었고 거울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거울을 통해 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거울 속에서 나의 몸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몸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과 공허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그 악몽 속에 갇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는 사라졌고 나는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아기 귀신들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그들의 속삭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삶은 끝나지 않은 악몽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취방 괴담. 이번 3월에 자취를 시작했어. 기숙사 추첨에 떨어져서 말이지. 트윈 빌라라고 해야 하나, 똑같이 생긴 4층짜리 건물 두 채가 기역자 형태로 놓여있는 곳인데 내가 자취를 처음 하는지라 목 좋은 자취방은 그렇게 빨리 빠지는 줄 몰랐지. 학교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은 괜찮은 원룸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강의 듣는 본관이 정문을 기준으로도 한참 안쪽으로 걸어가야 하는 곳이라 내가 다니는 학교가 옆면으로 산을 끼고 있거든. 학교가 도심 바깥쪽에 위치해서 좀 애진 곳이라 가게들이랑 원룸촌이랑 규모 작은 아파트 그리고 학교를 빼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 그래서 더 가까운데 방을 얻고 싶었어. 동기 모임이라도 갖고 밤 늦은 시각에 집에 가려고 하면 많이 무섭잖아. 근데 타이밍이 늦어서 학교 근처 자취방들은 다 빠지고 트윈 원룸에 1층 방만 남았더라고.
솔직히 1층이라 안전의 위험도 있고 웬만하면 다른 방을 얻고 싶었는데 주위에 마땅한 방이 없었어. 저 기역자에서 90도로 꺾어진 안쪽 면 말고 윗막대기에 바깥쪽 면은 뒤로 시멘트 담벼락 이런 게 있고 1m 정도 간격을 두고 다른 원룸의 뒷면이었거든. 그 사이는 인적도 없고 누가 숨어도 모를 것 같고 입구는 기역자에 굽어진 안쪽 면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무서우니까. 그래서 아저씨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염려된다고 말했더니 아저씨가 걱정 말라고 하는 거야. 복도에는 CCTV도 있고 남은 방은 창문이 뒤로 안 나 있대. 옆으로 나 있다고 말이지. 그래서 방 보러 가봤더니 뭐라고 해야 되지? 기역자 쓸 때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 윗 막대기의 제일 왼편 부분. 거기에 위치한 방이더라고. 뭘 어떻게 지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만 방향이 기역의 시작 부분을 향해 창이 나 있었어. 아저씨가 뒤쪽 담벼락 보는 것보다는 여기가 낫다고. 옆에 다른 원룸이 있기는 한데 간격도 있고 덜 답답하다고 하셨고 1층이라 쇠창살도 박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하셨지. 창이 굉장히 작았거든. 사람 머리가 겨우 들어갈 만큼 작았거든. 손바닥 2개로 창 하나 넓이가 가려질 정도였어. 창이 옆으로 났던 방 말고 옆 방도 비어 있었는데 그건 담벼락 쪽을 보는 방이었지. 내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어차피 방도 거의 다 빠졌고 싸게라도 빼는 게 이득이니까 한다고 하면 싸게 해주겠대. 1년 계약금에서 10만원 빼준다고 했지. 꼭 했어. 사실 가정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더 이상 지원받기가 어려운 상태였거든. 10만원이 어디야. 그래서 원룸촌 한 바퀴 더 돌아보고 그냥 그 방으로 한다고 했어. 딱히 갈 데도 없고 했지. 그렇게 계약하고 제일 왼쪽 방으로 정했지. 방 청소하고 다이소에서 필요한 물품 좀 사고 기숙사에서 짐 정리하고 창은 불투명 스티커 붙어 있으니까 그냥 놔뒀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창 아래쪽에 행거를 놓고 방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이라 다 정리하니까 제법 괜찮더라고. 그리고 그날은 푹 잤지. 학기 시작하고 개강 모임한 날에 좀 취했어. 알딸딸해서 집에 오자마자 이불만 깔고 바로 잤거든. 잘 자다가 술 취하면 그런 거 있잖아. 입에서 단내 나면서 속 메이는 거. 그래서 중간에 깨가지고 목은 마른데 움직이기는 싫어가지고 요 위에서 부비적대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에는 간이 냉장고 냉각기에서 소리가 나나보다 했어. 냉각기가 작동하다 멈췄다 이러는데 간이 냉장고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거든. 그런데 소리 나는 위치가 이상한 거야. 냉장고는 대각선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소리는 누워있는 옆쪽에서 들렸거든.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다가 유리창에 거뭇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야. 등에 소름이 쫙 끼쳤는데 너무 놀라니까 비명을 지르거나 재빠르게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 한 3초간 얼어있다 달려가서 불을 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무서운데 술김에 잘못 봤나 싶기도 했어. 그 일이 있고 며칠간 불 켜놓고 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다른 의미로 무서운 거야. 밖에서 보면 내 방만 화날 테니까 말이지. 아예 천으로 창을 막아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누가 내 방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나만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위험할 수도 있겠더라고. 어쨌든 술김에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주의하면서 그대로 지냈어. 딱히 갈 데도 없었고 말이지. 그러다가 한날은 조별 과제가 있어서 늦게까지 회의했거든. 어디에나 무임승차는 있기 마련이라 끝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밤 늦게 헤어졌어. 집에 오니까 11시 좀 넘긴 시간이었지. 씻고 과제 정리 좀 마저 하다가 1시 넘어서 자리에 누웠어.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아직 무서운 감각도 좀 남아있고 해서 창 쪽을 힐긋힐긋 보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데 퉁 소리가 들리더라고. 감았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빤히 창을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어. 또다시 퉁하는 소리에 후다닥 불을 켰어. 이번에는 창을 드르륵 열었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창에서 좀 떨어져서 멀리 쳐다봤는데 캄캄한 밤이라 옆 건물 외벽만 회색으로 보였어. 머뭇대다 문을 닫았거든. 그런데 코앞에서 퉁 소리가 울리더니 창 전체에 걸쭉한 물줄기가 흘러내렸어. 붉은 핏물이 말이지. 헉 하고 숨을 들이키는데 찰나 창이 멀쩡하더라고. 그날은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창만 쳐다봤어. 귀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이없는 소리인데 나는 무서운 거야. 동기 두어 명을 방에 불러다가 술 마시자고 하면서 며칠 같이 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솔직히 술 마시자고 하면서 나가는 돈도 아깝고 친구들도 맨날 내 방에서 잘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렇다고 귀신 나온다고 같이 자자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사실 내가 과해서 두드러지는 성격은 아니라서 약간 아싸끼가 있거든. 그러니까 부를 친구도 없고 별로 안 친한데 귀신 얘기했다가 이상한 소문만 돌까 봐서. 그래서 더 이상 부를 친구도 없고 결국 혼자 자게 됐는데 또 멀쩡하더라고. 내가 기가 약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 잠을 좀 설치기는 해도 그럭저럭 지내기는 했어. 그런데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 아무래도 자취하면 끼니도 거르고 하니까 좀 안색이 안 좋아졌나 봐. 점점 컨디션도 엉망이 돼서 과제 하나를 기간을 놓쳤어. 우리과 교수라 과 사회 제출하라고 해서 조교한테 갔지. 앞에서 말했다시피 내가 아싸라서 오랜만에 보니까 조교가 이것저것 안부차 물더라고. 왜 이렇게 말랐냐? 공부는 잘 되어가냐 등등.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썩고만 있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누가 안부를 물어오니까 그게 그냥 굉장히 고마운 거야. 그래서 막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지. 그러면서 대화를 안 끊고 계속 이어나갔어.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조교도 좀 당황한 눈치였는데 난 그냥 좋았지. 그러다가 어디 사냐고 조교가 물어보길래 트윈빌라 A동 산다 이러고 1층이라 좀 불편하다고 대답했어. 순간 트윈빌라? 이러면서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거기 무슨 소문이라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만 나중에는 슬그머니 혹시 거기 소문 아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문이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몇 년 전 사람이 자살했대. 마땅히 목 매달 데가 없으니까 행거에다 줄을 매고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는 거야. 1층은 창도 작고 창살이 있는데 2층 이상부터는 확실히 창이 크거든. 창 크기를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 자살한 여자는 뛰어내리는 힘에다 행거봉이 창틀에 걸려서 끼자마자 바로 목이 부러졌는데 좀 견디다가 줄이 풀리는 바람에 시멘트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는 거야. 이미 죽은 뒤에 떨어져서 시신이 그대로 1층으로 처박혔다고. 그냥 뛰어내리거나 약 먹어도 될 걸 굳이 목 매달고 뛰어내리기까지 해서 원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다. 가정불화다. 성적 비관에 사회부적응자까지 이런저런 소문은 무성했는데 당사자 아니고서야 모르는 일 아니겠냐고 조교가 그러더라고. 그거야 뭐 맞는 말이지. 아무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더러운 거야. 내가 지금껏 왜 시달리나 싶었는데 적어도 원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 집으로 돌아온 뒤에 혹시나 싶어서 위층으로 올라가 봤지. 보니까 3층 끝 원룸이 멀쩡한 방인데도 불구하고 창고로 쓰이고 있더라고. 심지어 문짝도 없어. 솔직히 원룸 임대에서 3층이면 로열층이잖아. 아, 이거다 싶었지. 그날은 주인 아저씨가 원룸을 비운 상태라. 일단 보자고 이야기만 해놓고 친구한테 연락해서 하루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연락을 했을 때는 분명히 알겠다고 했는데 도서관에 있다가 카톡을 보내니까 답변이 없는 거야. 전화도 안 되고 불안해서 수십 통을 연달아 찍으니까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라고.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너 귀신 무서워한다며 이러더니만 오늘 자기는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귀신을 한번 물리쳐보래. 다시 전화를 해도 소리샘으로만 연결이 되고 조금 친하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친구 역시 그대로 먹통. 근처에는 찜질방도 없고 모텔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돈이 안 되어서 12시가 될 때까지 도서관에서 버티다가 나중에는 PC방에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려고 하니까 아까까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지갑이 어디로 가버리고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정신줄을 확실히 놓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늦은 시간에 은행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마땅히 갈 만한 장소도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방에 여분에 카드를 놓아둔 게 생각났어. 약간의 생활비를 좀 모아둔 카드였지. 그때는 이미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되어가던 때라. 오늘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원룸에는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새벽 시간이 다가오니까 술집 쪽 거리를 빼면 인적도 점점 뜸해지고 눈을 질끈 감고 카드만 찾아오자고 생각했지. 문 열고 카드 찾아서 바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쉬운 일이라고 다독이면서 건물에 다다라서 일부러 창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부 복도로 들어섰어.
주머니에 들은 열쇠로 문을 딴 다음에 심호흡만 몇 번을 들이키다가 벌컥 문을 열었지. 깜깜한 와중에도 의식을 강하게 하니까 눈 가장자리로 희미한 창틀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일부러 외면을 하면서 얼른 불을 켰어. 방이 환해지니까 조금 기분이 나아지더라고. 서랍에 들은 카드를 찾은 다음에 방을 나서려는데 막상 또 불을 끄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밀려오는 거야. 깜깜해지는 순간 눈앞으로 확 뭔가가 나타날 것 같았지. 그래서 그냥 전기세 버리는 셈치고 전등을 켜놓고 나가기로 했어. 스위치를 막 지나쳐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전등에서 틱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깜빡깜빡 불빛이 전멸하기 시작하는 거야. 가슴이 철렁해서 나도 모르게 가장 의식하고 있던 곳을 쳐다보게 됐어. 아무래도 1층이다 보니까 창문에다가 불투명 스티커를 붙여놨거든. 그런데 가급적 깔끔하게 붙이려다가 실패한 건지 창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쪽 창이 조금 비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틈 사이로 머리를 들이민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형체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는데 환할 때는 없다가도 깜깜해지면 다시 나타나더라고. 실루엣이 사람이기는 한데 머리가 획 꺾인 데다가 창틀의 틈에 바싹 얼굴을 들이대고 있어서 팔다리가 무슨 사방으로 굽어 있는 거야. 가는 틈으로 동공이 풀린 눈과 정통으로 마주쳤어. 눈동자가 끼릭끼릭 돌아가더니 나를 향해 고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 파지직하고 전구가 나가는 것과 동시에 졸도해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 눈을 떠보니까 다행히 대낮이었어. 수업이고 뭐고 그 길로 집주인을 찾아가서는 거품 물고 방에 대해 따졌지. 이거 사기 계약 아니냐고. 나는 여기에서 사람 죽은 줄도 몰랐다고.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는 거야. 그게 벌써 8년 전 일인데다 자기는 양심상 사건이 벌어진 방은 새놓지도 않았다면서. 혹시 내가 다른 방 구해놓고선 돈 돌려받고 싶어서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고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방 계약은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학기 중에 해지할 거면 다른 사람을 구해놓든가 아니면 돈을 되돌려 줄 수가 없대.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 창가에 귀신이 나타난다고 소리를 쳐도 도리어 코웃음만 쳤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말라면서 말이지. 진짜 눈앞이 벌게져서 다 부셔버리고 싶었는데 가까스로 참아냈어. 집은 멀고 돈은 없고 막말로 이 집을 나간다고 하면 갈 데가 없는 거야. 계약금 그대로 뜯기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돈 대신 욕설만 먹을 테고 알바라고 해봤자 푼돈이라 몇 달은 안 쓰고 모아야만 겨우 방 한 칸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당장은 길도 없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 가끔은 여유될 때 모텔에서 잤어. 2주에 한 번씩 정도. 그래도 잠은 자야 되니까. 처음에는 방만 벗어나면 마음이 편해서 잠이 잘 왔는데 요즘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텔에서도 가위에 짓눌릴 때가 많아. 점점 미쳐가는 건가. 방에서는 충전기 꽂은 채로 밤새 앉아서 핸드폰만 해. 그래도 와이파이는 무료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꾸벅꾸벅 졸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잠들어서 나도 모르게 경계가 풀릴까봐. 밤새껏 하얀 벽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인 것 같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창문을 등지려면 이 수밖에 없거든. 사실 요즘은 가끔 낮에 행거봉이 눈에 들어오기도 해. 밤만 되면 툭툭 하는 소리가 울리니까. 어느 날 낮에 집에 돌아왔을 때 창가에 행거봉이 살짝 흔들려 있는 것을 보았어. 문득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지. 하지만 창밖을 보니 아무도 없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을 다시 확인했어. 이번에는 확실히 창가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 손이 길게 뻗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겁에 질려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지.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멈췄어. 몇 분 후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문 쪽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발소리 같은데 집 안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 침대 아래에 숨은 상태로 그 소리를 견뎌야 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는 점점 커져갔어. 드디어 소리가 멈췄을 때 조용함이 찾아왔어.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 다음 날 아침 창가를 보니 행거봉이 다시 흔들려 있었어. 이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닿은 흔적이 있었어. 밤이 되자 다시 툭툭 소리가 들렸어.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울렸어. 어둠 속에서 창문을 통해 누군가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차가웠지. 창문 근처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어.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내 옆에 멈췄어.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나는 의식을 잃었어. 다시 깨어났을 때 방 안은 평소와 다르게 어수선했어. 가구들이 제자리에 없고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어.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어. 이번에는 얼굴이 보였어. 얼굴은 일그러지고 눈은 깊게 패여 있었어.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나는 움직일 수 없어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그녀는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어. 손을 내밀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어.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순간 나는 다시 깨어났어. 이번에는 확실히 꿈이 아니었어. 방 안에 실제로 그녀가 서 있었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숨이 막혔어.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 나를 떠나줘.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사라졌어.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어. 밤마다 들리는 소리, 창가에 나타나는 그림자, 그리고 가끔은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를 떠나줘.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경찰은 특별한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어. 내 이야기를 믿지 않는 듯했지. 그 후로도 괴상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어. 점점 더 심해지는 현상들에 나는 점점 지쳐갔어. 어느 날 밤, 마지막으로 그녀가 나타났어. 이번에는 말없이 내 방 안에 서 있었어.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어. 나는 두려움에 떨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어.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치며 지나갔어.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불이 꺼졌어.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존재를 느꼈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어.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나와 함께 가자. 나는 몸을 뒤로 밀어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 그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어.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다가왔어. 마침내 그녀가 내 얼굴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 손끝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어.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 두려웠어. 하지만 갑자기 불이 다시 켜졌어. 그녀는 사라졌어.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나는 매일 밤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 괴담은 계속되었고 나는 혼자 그 공포와 싸워야 했어. 네 번째 이야기, 집안의 저주. 친구는 깊은 산속 마을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그 마을에서는 지주 집안이 권력을 잡고 있었으며 일부 마을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존재였다고 한다. 당시 친구는 그 집안이 비정상적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이었다. 친구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구네 집은 마을에서 평균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위치였다고 한다. 마을의 노인들은 누구나 지주 집안을 숭상했다고 한다. 친구는 말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저 녀석들은 정말 대단했어.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운동신경도 뛰어나서 마라톤에서도 거의 항상 1등이지. 하지만 뭔가 이상해. 적어도 30년 동안 저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이어져 왔다니 이상하지 않아? 지주 집안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모자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까? 나는 뛰어난 아이들만 어디서 모아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주 집안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작게라도 잔치를 벌여. 그리고 20살쯤 되면 도시로 나가지만 연말에는 꼭 귀성을 해. 그런데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상해. 거의 얼굴도 안 비추고 연말에도 그늘 속에서 슬쩍 보이는 정도였거든. 그 사람들은 마을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일 텐데 떠난 사람들보다 훨씬 무능해 보였어. 하지만 나는 그것을 봐버렸어. 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마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떠올린 듯했다. 친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은 지주 집안에서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어. 나는 술을 얻어마시고 골아떨어졌지.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됐는데 밤중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갔어. 지주집은 넓고 어두웠다. 친구는 처음 온 집인데다 술 기운도 남아 길을 잃었다고 했다.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어서 길을 되돌아가려는데 뒤쪽에서 터벅터벅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걷는 것 같지 않았다. 튀어오르는 듯한 소리와 무언가를 끄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무서워진 친구는 근처 벽장에 들어가 문틈으로 살폈다. 그 소리의 정체는 사람이었다. 안심하고 물어보려던 순간 친구는 공포에 얼어붙었다. 그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가면 같은 것을 쓴 채 한 손에 다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친구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다행히 검은 옷을 입은 자는 친구를 알아채지 못하고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친구는 밤에 이를 말할지 고민했다. 결국 지주 집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듣자마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잠시 후 돌아왔다. 미안하구나. 결국 봐버렸구나. 가능하면 잊어줬으면 좋겠지만 힘들겠지.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이틀 뒤 그 사람은 친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검은 옷을 입은 존재는 대대로 지주 집안에 씌어있는 귀신이었다. 그 귀신은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시연 낙인을 찍는다고 했다. 조건에 대해 들을 수는 없었지만 친구는 짐작할 수 있었다. 스펙이 부족한 낙오자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것이었다. 그 탓에 지주 집안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해 살아남았고 낙오자들은 집에 남아 숨어 지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친구는 지주 집안의 폐가에서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낡은 사진과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무덤비 같은 것이 있었다. 몇몇은 친구가 아는 사람이었다. 친구는 겨우 탈출했지만 이후로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도 언젠가 그 무덤비 중 하나가 될까 두려워했다. 결국 친구는 도쿄로 떠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그 마을과 지주 집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친구는 도쿄로 떠난 후에도 지주 집안과 관련된 악몽에 시달렸다. 어느 날 그는 도쿄에서 마을과 지주 집안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잊고 싶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사를 준비하던 중 이상한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그의 이름과 마을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편지를 열어본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안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돌아와. 너도 이제 여기로 와야 할 때가 됐어. 편지를 본 순간 친구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쿄로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가 있는 곳을 알았는지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던 그는 경찰에 이 편지를 가져갔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다며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며칠 뒤 친구는 꿈속에서 자신이 마을의 폐가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폐가 안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고 있었고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무거웠다. 눈을 뜬 그는 꿈속의 광경이 너무나도 생생해 이불을 적실 정도로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울리는 규칙적인 소음, 책장이 흔들리는 소음, 그리고 벽 너머에서 나는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까지.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 지주 집안의 비밀을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결심했다.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낯익은 풍경이지만 어딘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외면하거나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는 지주 집안을 향해 걸어갔고 폐가로 향하던 길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폐가 앞에 도착한 그는 한참 동안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무언가에 홀린 듯이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먼지와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이 들어왔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방 안에는 그가 도쿄에서 받았던 편지와 똑같은 종이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는 공포에 휩싸였다. 방 중앙에는 커다란 낡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어본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함께 이름표가 붙은 인형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인형은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문이 스르륵 닫히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는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문 너머에서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녹슨 낫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그 존재는 방 중앙에 서서 낡은 사진들과 인형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어지러워졌다. 친구는 공포에 떨며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검은 옷을 입은 존재가 그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가면의 눈구멍 사이로 차갑고 공원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존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친구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존재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서더니 낡은 상자에서 그의 이름이 붙은 인형을 꺼내 들었다. 그 인형을 바라보던 존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돌아왔어. 이제 내 차례야. 그 순간 친구의 시야가 어두워졌다. 그는 그 후에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눈을 떴을 때 그는 폐가 밖에 쓰러져 있었다. 몸 여기저기에 긁힌 자국과 상처가 있었고 주변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친구는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로도 끊임없이 지주 집안의 검은 그림자와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그 비밀은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 수 있었다. 지주 집안은 단순한 집안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둡고 깊은 무엇인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고 공허해 보였다. 마치 그를 지배하던 무언가가 아직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